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두 번째 이슈는 축구대표팀 소식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컵 아시아조 3차 예선전 마지막 경기가 있었고 홍명보호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10경기 무패로 마무리를 지었고 본선 진출, 11번째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뭐 2차 예선 성적까지 하면 이제 총 16경기에서 패배가 없었고요. 뭐 2차 예선은 홍명보 감독이 이끈 건 아닙니다만 그런 예선에서의 무패 기록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도 그랬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도 그랬고 이제 지금까지 총 3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달성된 기록이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크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3월에 다 확정을 짓고 나서 6월에는 훨씬 더 좀 유연하게 널널한 스쿼드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선수를 테스트를 하면서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무패로 우승했어 뭐 이런 거에 의미를 둘 그런 기록은 아니라고 그쵸. 보여집니다. 승점 순으로 보면 이제 무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3위이기도 하고요. 네. 둘째로 뭐 이거는 사실 뭐 경기 직후에는 초치된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지만 며칠 지난 뒤에는 이제 무조건 짚긴 짚어야 되는 것은 현재의 3차 예선은 바로 지난 대회까지의 3차 예선보다 쉽다. 네. 네, 월드컵 참가국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예전 단적인 예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2차 예선 역대 최고급의 2차 예선의 왕 성적을 내고 3차 예선 올라와가지고 고전하다가 잘린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3차 예선은 2차 예선과 3차 예선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로 치면. 예전이면 3차 예선 못 올라올 팀들이 대거 올라왔어요. 네. 팔레스타인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 조에서 한국이 그래도 4경기 비긴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뭐 할 건 했다 이 정도죠. 그래도 다행이라면은 홍명보 감독이 9차전에서 확정을 짓고 이제 10차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글쎄요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어그로를 끌었지만 막상 라인업을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거든요. 예, 거기다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점은 정말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네. 기용이 됐다는 중앙 공미에. 예,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황인범 뒤에 받쳐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또 템포 좌우에서 전진우랑 배준호가 속도를 이끌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했던 얘기가 오늘은 예선 10차전이 아니라 우리가 본선으로 가기 위한 첫 경기였다 라는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뭐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사실 이번 3차 예선 특히 역대급 꿀조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리고 무패기도 하고 6승 4무인가요 저희가? 네네. 6승 4무라는 성적 이게 숫자로만 보면 나빠 보이진 않지만 사실 경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좀 많이 보기 힘든 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TV나 핸드폰을 끄고 싶었던 순간. 네. 아까 질문도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쿠웨이트전 그래도 이제 본선 진출 확정 짓고 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젊은 피들을 좀 한번 시험 가동해보는 새로운 것들을 돌려보는 순서였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내용 얘기 이제 하는 타이밍인 거 아는데 네. 그 전에 하던 얘기니까 하나만 더 첨언하고 가면 저는 쿠웨이트전은 뭐 이제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쿠웨이트는 이미 탈락한 팀이고 한국은 이미 진출한 팀이기 때문에 한국만 실험을 하고 힘을 뺀 게 아니고 쿠웨이트도 훨씬 더 뺐어요. 쿠웨이트 선수들 교체 투입되는데 이미 눈동자에 생기가 없더라고요. 하기 싫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사실상 이 경기는 평가전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그냥 수사법이 아니고 진짜로 마찬가지였고 우리 홈으로 쿠웨이트 초청해서 평가전 평소에 합니까? 안 하죠. 네, 그 정도의 경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건 예선이라는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선 1에서 9차전에서 거기서 실험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실험이라는 게 지는 걸 각오하고 실험을 한다가 아니고 그 경기의 경기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때 이 틀을 정해놓고 선수만 조금씩 갈아 끼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틀로 바꿔보는 게 최선의 경기력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종 틀을 바꿔가면서 경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월드컵으로 가는 시간이 홍명보 감독한테 뭐 2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진검승부 안에서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그 앞선 9경기였어요. 근데 그 9경기 동안 같은 것만 했다. 전 이게 아쉽고요. 예를 들어서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 브라질에 급히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전술을 완전 바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실험이라고 이 경기 져도 되니까 실험하는 게 아니고 첫 경기에서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드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 틀부터 바꿔가면서 들어갔거든요. 한국도 이를테면 우리도 첫 경기 비기고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경기에서 틀부터 바꿀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평가전밖에 없기 때문에 진검승부에서 이 선수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 전술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좀 답답해지는데 서호정 기자는 어떠셨어요? 아까 뭐 좀 좋았던 부분도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게 홍명보 지금 김경룡 기자가 지적한 게 홍명보 감독의 지도자로서의 성향이에요. 네. 가감한 어떤 변화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너무 또 변화를 극단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딱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것이 좋은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몇 가지 변화는 줬죠. 예를 들면 배준호를 이 3차 예선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중용해서 썼다는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뭐 황희찬을 좀 중앙 쪽으로 이동시켜서 써보는 시도라든가. 근데 이제 많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이 거의 손을 안 댔고 센터백 조합도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2014년에 홍명보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좀 많이 변했다. 아니 그거랑 비교가 안 되지.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도 학습이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것을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잘 돌리고 있고 또 K리그 이번에 보면은 선수 선발을 할 때 본인이 아예 컨셉 자체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지금은 유럽파들이 시즌 끝나고 나가지고 지금 팀 훈련, 개인 훈련을 많이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퍼포먼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훨씬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좋은 K리그를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했고 결국 쿠웨이트전 때 김진규, 전진우 이 두 선수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보고 싶고 네네. 이런 것들이 아마 남은 1년 동안에 또 새로운 선수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아마 동일한 컨셉과 목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네. 그걸 보여집니다. 선수 실험은 했죠. 선수 실험은 그래도 꽤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대표적인 소득이 말씀하신 배준호 선수는 일단 공격 포인트 측면에서 1골 4도움으로 5개고 한국이 3차 예선에서 제일 많은 선수가 6개입니다. 이재성 4골 2도움, 손흥민 3골 3도움. 3위가 배준호예요. 출장 시간 대비로 보면은 엄청난 효율이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상 홍명보 감독이 미운하거나 항상 밀고 있는 거는 윙어를 안으로 좁히고 윙백을 밖으로 붙이는 거지. 뭐 인버티드 이런 거는 되게 적은 빈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윙어들이 소위 포켓에 그러니까 상대 수비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공을 다루면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배주 선수가 뭐 시원하게 스면을 찢는 게 아니고 그냥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깨작깨작 할 때 굉장히 기량이 잘 나오는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이기 때문에 팀 전술과 굉장히 맞아요. 잘 맞는다. 네. 그리고 또 막바지에 건진 게 저는 전진우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발을 할 때 이 선수가 포켓 조나에서 굉장히 좋은 개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원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윙포드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뭐 역시나 가가지고 바로바로 공격 포인트 뭐 이제 첫 경기 때는 도움 올렸고 두 번째 경기 때는 이제 자책골로 최종 기록이 됐지만은 또 득점을 유도해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홍명보 감독이 사실 그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지금 사실 눈빛들이 다 매섭잖아요. 한 경기 졌으면은 홍명보 감독은 가루가 됐겠지. 사실 6승 3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1패가 더해졌으면은 홍명보 감독 진짜 거의 여론적으로 거열형을 당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도 변화를 적게 가져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는 동아시안컵 때는 그동안 홍명보 감독이 뭐 노트에다가 적어놨던 나 이제 여유 생기면 얘도 뽑고 쟤도 뽑고 얘도 뽑고 해봐야지 했던 선수들이 아마 다 이름을 올릴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네. 제가 50인 명단이 지금 동아시안컵 제출이 돼 있는데 되게 아니 이런 선수도 50인 명단에 그래요? 들어가 있어 이런 막 이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예. 동아시안컵은 뭐 원래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쵸.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싶고 결국 사실은 근데
극단적으로 변화를 주고 갈 수 있는 찬스가 7월 동아시안컵밖에 없어요. 9월부터는 다시 그 이번 10경기하고 동아시안컵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약 27명 정도의 선수를 거의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없이 갈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평가전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뭐 지금 댓글 반응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아쉬운 지점들 그리고 비판 지점들이 잔존해 있고 그걸 해소하기에는 분명히 모자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의 여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쿠웨이트전 관중 수가 4만 1,000명? 예, 대한축구협회가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예. 수치죠. 그럼요. 예, 지금 우리가 한국 축구의 최대 중흥기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도 챔피언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몇 명이며 그렇죠. 이번 시즌에 유럽에서 트로피를 든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물론 일본이나 이런 이제 유럽파들의 저변이 우리보다도 더 경쟁력이 높은 국가와 비교하면은 우리가 뭐 밀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축구 역사상 이랬던 시기가 없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시절에도 A매치는 계속 꽉꽉 찼어요. 근데 최근 2경기 연속 A매치가 10,000원 관중 실패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싫다. 그렇죠. 예, 대한축구협회 꼴 보기 싫고 대표팀도 좀 아닌 것 같아. 거기에 손흥민, 이재성, 뭐 황인범, 이강인, 김민재 다 있는데도 이거가 됐다라는 거는 제가 어제인가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TV조선 특정 방송사 이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장시간 하던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2017년 이후 5만 아래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그 TV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빈자리가 꽤 많이 보였습니다. 한 퍼센트로 치면 20% 정도 빈 건가? 이게 상암이 6만 6만 석이니까. 6만 4천석인데 4만 1,000명 왔으니까요. 4만 1,000명 왔으니까 많이 빈 거죠. 그럼 3분의 1이 빈 거네. 그래가지고 그 카드 섹션 하는데 카드 섹션 하는 그 메인 그 영역은 다 채우긴 했는데 그 위가 같이 차야 멋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그 위를 자르고 이제 좀 네. 카드 섹션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보여주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날 저희 가족하고 같이 경기를 직관했거든요. 네네. 그날 저는 이제 미디어석에 앉지 않고 티켓을 구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가서 봤는데 꽤 좀 돈을 써가지고 비싼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에 한 자씩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대표팀 벤치 뒤쪽에 있는 좀 명당 구역이라서 평소라면 빌 리가 없는데 덕분에 저희 가방을 거기 편안하게 좀 편하게 보긴 했지만 아이와 함께. 그렇게 예. 앞자리도 없었구나. 네. 위만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한용님께서 썰어종 왜 이렇게 잘생김? 재유씨 반갑습니다. 예, 웹상에서 여보 인사드린대요. 당신이야? TV조선 누가 나가냐면 우리 꿈꾸는 왕자님께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와우님 말씀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10월에 우리 홈에서 다시 할 때 뭐 지금 파라과이는 확정됐고 나머지 한 팀은 우리가 아마 브라질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브라질 오면 다시 찰 거야.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브라질은 뭐 전 세계 어디를 부르든지 10,000원 관중을 거의 보장하는 인기팀인 건 맞죠.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걸로 한번 가려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이 싸늘한 시선에 대해서는 진짜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뭐 10,000원 관중을 채워주는 만큼 많이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또 티켓값 많이 올릴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브라질전 때도 티켓값 한 번 더 튀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축구협회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재정 자립이 거의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그러니까 회장이 사직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몇 안 되는 어떤 경기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분명히 이제 경기 관중 수입이고 네네. 이게 늘 10,000원인 상태가 꽤 오래 이어져 왔다 보니까 축구협회가 그 이제 티켓 판매나 팬 대상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식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아이돌 기획사의 방식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0,000원을 전제로 어떤 체계화를 해왔단 말이죠. 이게 뭐 버짓도 짜고. 근데 이제 10,000원을 못 채우는 게 많이 이어지면 타격이 상당히 크다. 그렇습니다. 이 차갑고 싸늘한 축구 팬들의 시선과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간도님이 예전에는 국대 축구 경기 하면은 야구 관중이 줄었어요. 딴 스포츠에 사람들이 안 갈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들이 무덤을 파고 있다. 그리고
이 싸늘한 시선에 뭐 한 수를 더 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치를 좀 못 챙겼다고 해야 될까요? 경기 후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뭐 우리 보스고 하니까 네. 네, 보스라는 네. 표현. 네. 뭐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은 네.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오늘 경기장 빈자리가 가장 많았다. 뭐 감독님도 우리 보스다. 너무 비판하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으니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야 월드컵에서도 잘할 수 있다. 최대한 많이 도움과 관심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충분히 10분 이해가 갑니다만 이 말을 하기 직전에 이제 서두에 이 말을 붙였거든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붙였는데 보통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 서두에 그런 말이 붙는 말은 안 하는 게 남는 네. 겁니다. 뭐 이후 믹스드 존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니까 대한축구협회도 잘해야죠라고 뭐 또 하나를 추가를 전제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텍스트로 저는 이제 바로 앞에서 제가 목소리로 이 뉘앙스가 더해져 있는 실제 목소리하고 텍스트로만 보면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를 완전 때가 있어요. 다르죠.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내용을 텍스트로만 보면은 느끼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사는 세상?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은 지금 여론이 왜 대표팀이라든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가지고 또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나 선수들은?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나? 그렇겠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뭐 10,000원 관중도 안 되고 또 경기장에서도 또 홍명보 감독 나왔을 때 막 40,000 관중대 엄청 야유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가슴 아프니까 뭐라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정제돼서 나오는 정리된 말이 아니라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저는 네. 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가셨으니까 특히 관중석에 계셨으니까 뭐 관중이 적어서 이런 말을 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 뭐 야유가 많이 나왔어요? 그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 선발 라인업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홍명보 감독입니다 할 때 그 앞에는 뭐 이강인 저기 황인범 할 때 막 와 하다가 딱 감독 홍명보 감독입니다 이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미지가 돼버렸고 제가 볼 때는 이강인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한 코멘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선수들이 그것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우리나라 정서도 있고요. 다른 나라는 뭐 선수들이 관중이랑 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 소프트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절대 아니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눈치 챙기는 게 맞긴 맞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나쁜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면 안 되는 말도 아니고, 그렇죠. 예, 비윤리적인 말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눈치. 예, 저는 딱 이게 조직 안에서 어쨌든 축구라는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따르고는 있구나. 저는 그냥 그 정도는 그런 발견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아주 무시는 하지 않는구나 감독을. 뭐 이제 사후 약방문이기도 하고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뭐 조금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뭐 여러모로 저희에 대해서 뭐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실망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관중석도 꽉 채우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주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이제 경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인터뷰를 잘하잖아요. 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기에 비해 가지고 인터뷰나 이런 노출이 뭐 예전에는 좀 안 하는 편도 있었었고, 예, 최근에는 이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굳이 피하지는 않지만 뭐 거의 선수 생활 유럽에서만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부분도 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죠. 네. 뭐 앞으로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욕할 때 욕하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변치 않으니까요. 네. 네. 뭐 이강인 선수 저는 오히려 그 대목이 좀 더 눈에 띄었어요. 자기가 이제 뭐 주역은 아니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거를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뭉치면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 못할 일한 법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그런 꿈을 꾼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고 고마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3차 예선 10차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안컵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월드컵 직전까지 아마 평가전들이 차고 이제 빈 공간마다 채워질 텐데 이 평가전을 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번 평가전이 북중미 로드맵으로 들어가는 뭐 첫 단계, 물론 첫 단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평가전이었던 쿠웨이트전으로 이미 깬 거긴 한데 로드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에 왔고요. 동아시안컵, 정확히는 이제 EAFF가 주최하는 E1 챔피언십인데 이 대회를 통해서 늘 그랬듯이 국내파 위주로 테스트를 좀 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5억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들을 골라서 이제 9, 10, 11월 A 매치, 내년 3월 A 매치 이렇게 평가전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선 선수단을 소집해서 본선 전에 A 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스파링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이제 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우리의 뭐 체력을 강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그 이번 월드컵에 48개 나라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추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피파 랭킹 기준으로 이제 해서 포트를 정하죠. 네. 우리가 이제 시드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인데 피파가 최근에 이제 기준을 바꿔가지고 그냥 그 시점에서의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대륙 구분 이런 것도 크게 하지 않고 다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 간다고 하면은 12개 조고 그리고 우리가 2포트 안에 들면은 상대적으로 3포트하고 4포트에 있는 상대적인 그래도 약체팀하고 걸릴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상 목표는 피파 랭킹 관리를 잘해가지고 2포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피파 랭킹 22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 24개국 중에 개최국, 본선 개최국 3개국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멕시코는 22위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런 걸 계산했을 때 22위 안에 피파 랭킹을 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포트 2에 들어갈 수 있다인데 어렵다.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지금 유리한 구조는 아닌 게 유럽이 아직 예선이 안 끝났어요. 그렇죠. 네, 월드컵 예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피파 랭킹 점수를 따기 위한 개수가 월드컵 이 최종 예선이 높거든요. 우리는 그 이후에 하는 거는 다 친선전이고 프렌들리 매치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점수 관리를 잘 해야만 유럽에게 안 밀리고 22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아까 그 김정균 기자 얘기와도 좀 맞물려 있는 것과 그 평가전에서도 결국에는 다양한 실험보다는 결국에는 그 보수적으로 팀을 이끌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48개 팀이 돼서 12개 조로 이제 늘어나는 월드컵인데 거기서 이제 조별리그 통과 못하면 조별리그를 통과할 실력을 기르느냐 아니면은 실력 기르기보다 이제 랭킹 관리를 우선시하느냐 이 기로에 있다면 실력을 기르는 게 맞죠. 그게 정배죠. 네. 예, 그게 이제 정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축구협회를 혼내야 되는 거야. 니들이 평소부터 잘해가지고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우승해가지고 점수 왕창 따고 그랬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10위권 안에서 경쟁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네. 지금 거기 나가셔서 말 떠듬거리시면서 인터뷰할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나? 빼먹은 얘기가 있네요. 네. 그 아까 물어보신 거에서 제가 이제 일정 정리했어야 되는데 9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9월에 미국 원정 평가전 2경기를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홈으로 파라과이를 부르고 아마도 브라질을 부를 것 같다 하는 거는 이제 10월입니다. 그 파라과이 개골대 채나헤라님께서 네이버에서 물어보셨는데 파라과이랑의 경기는 상하 아니면 수원에서 하겠죠?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브라질 파라과이가 되면 브라질전을 상암에서 하겠죠. 그리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플랜대로라면 이제 9월 소집부터는
천안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선수들을 소집시켜서 훈련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제 천안에서 소집돼가지고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 것이 좀 더 선수들에게 유리하냐라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전으로 가야 되냐, 수원으로 가야 되냐인데 또 대한축구협회는 지방에서 경기를 개최할 때는 그 지역으로부터 또 받는 약간 일종의 후원금 스폰서 같은 게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어느 지역이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느냐, 내느냐 그런 것까지도 계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